안녕하세요. STV 역사 특강입니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 역사 교육을 과거와 민족의 틀에 국민을 가두는 것이라며 경계하는 이상한 나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홍익인간이란 인류 공용의 철학을 건국이념으로 하고 그 어느 나라 민족보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일궈온 나라 한국.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 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STV 역사 특강 이번 주제는 실타래처럼 얽힌 한국사 왜곡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고신도와 한민족, 일본 고대사와 한민족의 저자 김철수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지난 역사 특강에서 일본 고대사와 한민족이란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가 한국사 왜곡 문제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채워주실 건가요? 예, 지난번에 그 일본 고대사와 한민족에 대한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부터 몇 차례 걸쳐 그 이야기하게 될 주제는 이제 우리 이 식민사관과 관련된 이 식민사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주제로 해가지고 다루게 될 겁니다. 일본에 의해 우리 역사가 왜곡되었다는 것은 시청자께서 알고 계시지만 그 배경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그 의문을 해소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그 식민주의 사관이 어떻게 그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메이지 유신과 황국사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생소하실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황국사관이라는 이 말 때문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나이가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다거나 또 일제강점기 때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은 여쭤보시면은 아마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최근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어떤 기념관에 가면은 그런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분이 어떤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인 교장과 선생 밑에서 황민화 교육을 받았고 등등등등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황민화 교육이라는 말을 사실은 신경을 써주시면 이 황민화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식민주의 사관하고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일본 제국주의, 학교에서 배울 때 일제라고 이제 하고 있는 개념들이죠. 바로 그 개념들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식민주의 이 사관과 연결시켰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은 기기사관이라고 해요. 기기사관. 해서 일본의 이 고대의 이 역사 책을 이야기를 하죠. 일본 서기와 고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같은 것, 기기, 일본 서기와 고사기에 나타난 내용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황국사관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식민주의 사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예, 그것도 저도 역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식민주의 사관에서 주로 제가 많이 짚어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황국신도라는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신도 국교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신도하면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본의
하나의 그 옛부터 있어 왔던 뭐 종교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뭐 신앙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그 뭐 일본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한 뭐 10만 개, 요즘 보통 10만 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저기서 보게 되는 신궁, 신사 이것을 말해서 우리는 신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도를 국교화해서 천황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고대부터 있었다고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하나의 그 국가 정책으로 확립을 시키면서 황국 신도 국가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기기사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에 부분, 사실은 황국 신도 이 부분을 사실은 저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일본 고대사와 한민족이라든가 일본의 고신도와 한민족이라든가 이런 책에서 저는 바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제 그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이지 국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흔히 이것은 일본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할 때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흔히 메이지 유신을 모르고는 일본의 현대 일본을 논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제 그거는 아주 적절한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일본의 근대를 열었죠. 근대성.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신사적인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이 모더니티, 이 근대성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근대성을 연 일본의 역사적인 사건이 메이지 유신인데 사실은 그게 좀 잘못됐죠. 잘못돼서 다른 형태로 흘러가서 주변 민족을 이제 괴롭혔던 그런 논리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한 이 메이지 유신은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효명 천황이죠. 천황이라는 것은 일본의 왕을 지칭하는 개념이죠. 이 메이지 왕의 아버지인 효명 천황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창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죽고 뭐 일설에는 이제 효명 천황이 이제 독살이 됐다고 하죠. 독살이 되고 난 다음에 15살 난 이제 메이지 왕이 이제 등극해서 일본을 다스리게 되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이 메이지 유신부터의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간단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이 지도를 좀 잘 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많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질 때의 그 상황에서 한 4가지 일본 열도의 한 4가지 지점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죠. 당시에 일본 왕이 살고 있었던 곳은 이제 이게 교토죠. 교토가 있고요. 물론 이제 당시는 막부의 장군과 천황이 있고 천황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힘이 없었죠. 그게 우리가 막부 시대죠. 그러면서 이제 메이지 시대로 넘어온다는 것은 바로 이제 천황이 이제 힘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천황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교토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막부가 터하고 있었던 지역이 지금 현재 동경이죠. 당시에는 이곳을 에도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도와 지금 동경과 교토 그리고 두 지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요게 이제 야마구치가 있어요. 이 야마구치. 요게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이 막부 시대는 번이기 때문에 조슈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조슈번. 사실은 이제 메이지 유신을 거의 뭐 일으키는 하나의 세력들이 있었던 이 지역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요 가고시마죠. 규슈 제 남쪽에 있는 가고시마. 여기를 우리가 사츠마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쪽에 사츠마번하고 조슈번 요 두 지역의
인물들이 결국은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요 네 지점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1868년에 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존왕 양이 존왕이죠. 그 선호조이 운동이라고 하는데 존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의 이제 그 천황의 힘을 다시 살려놨다는 거죠. 살렸고 대정봉환이라는 것은 즉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막부가 가졌던 그 정치적인 권한을 왕에게 넘겼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 과정인데요. 1867년에 이제 그 대정봉환, 아까 이제 그 이야기했던 대정봉환이 이제 이루어지죠. 당시에 이제 그 쇼군이 정권을 이제 천황으로 다시 이제 그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오개조 선언문이 선포가 됩니다. 오개조 선언문은 천황이 이 막부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이제 갖고 새로운 정부를 형성해 나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연호는 이제 메이지로 하겠다.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1868년에. 그리고 이제 수도는 이 교토를 떠나서 이제 에도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 에도는 동경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에도성, 그러니까 지금의 동경이죠. 동경의 무혈입성,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일본의 그 사이고 다카모리, 아까 사츠마본의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인물이 이제 그 등장을 하죠. 해서 이제 에도성으로 가가지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에도를 이제 그 수도로 삼고 에도성의 문을 이제 연 거죠. 열고 나면은 이제 그 아까 교토에 있던 메이지 왕, 휘하 모든 그 정부의 이 강요들이 지금의 동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메이지 유신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는 뭐 여러 판적 봉환이니 폐번치헌이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지죠. 흔히 우리가 폐번치헌이라는 것은 막부 때의 번을 없애고 지금 현재까지 일본의 지방을 지칭하고 있는 현을 이제 그 두게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이지 유신에 대한 간단한 이제 그 설명을 마치고 황국사관에 대해서 또 잠깐 이제 그 반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이 메이지 유신과 황국사관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역사적 시간이고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막 딱딱 잘라가지고 한 몇 개만을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그 용어 자체도 사실 우리한테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물론 이제 일본의 근대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개념들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는 뭐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쉽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 황국사관의 이 형성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면요. 이 황국사관의 논리, 뭐 여러 가지 어떤 논리를 갖고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황국사관의 논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황국이라는 것은 일본의 왕, 천황 중심의 국가관이죠. 황국 신도국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황국은 만국의 근본이며 어떤 면에서 이 만국의 근본이라는 것은 일본 열도의 산지에 있는 수많은 그 나라들의 바탕이 된다라는 의미로도 이야기되고 결국은 이 세계의 어떤 그 근본이 된다. 결국은 이제 해외 침략의 논리까지 그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국의 근본이며 황국의 뿌리가 견고하다면 황국의 뿌리라는 것은 결국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바로 이걸 만드는데 이 기기사관, 일본서기와 고사기를 많이 인용을 했다 했어요. 이용을 했다 했습니다. 바로 그 일본서기와 고사기의 내용을 갖고서 천황 중심의 이데올로기,
만들고, 그럼 그 뿌리가 견고하다면 그 가지와 잎은 더욱 번영한다. 그걸 갖고서 이제 이거는 결국은 황국의 가지와 잎이라는 것은 이제 무한 분열할 것이다. 뭐 옆 주변 나라로도 이제 갈 수 있고 이 세계를 전부 다 세계로도 이제 전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논리입니다. 가장 이제 간단한 이제 논리죠. 여기에서 이제 그 뿌리를 견고하게 이제 그 만드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만세 일개의 일본 왕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일본 왕가, 일본의 천황가를 만세 일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대부터 현재 이 당시에는 이제 메이지 왕까지 이거를 일개 하나로 이 정통성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이게 참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국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국가 형성에 대해서 이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만 국가가 이제 아주 먼 옛날부터 이제 한 계통으로만 일개 한 계통으로 쭉 내려온다는 건 이건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만세 일개 일본 왕을 BC 660년에 이제 그 신무왕, 신무천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당시에 현재 그 메이지 왕까지 한 계통으로 혈통으로 말입니다. 혈통으로 쭉 만들어 놉니다. 만세 일개 일본 왕,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사를 이제 그 만들어 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주변 역사, 주변은 당연히 이제 우리 한민족의 역사까지도 그 만세 일개의 일본 천황가의 중심의 역사 속으로 이제 그 포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민주의 사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진, 그 신왕정통기 같은 경우는 14세기에 이제 그 만들어진 책입니다만은 신과 황. 뭐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글자 그대로 한번 풀어보는 거잖아요. 일본의 어떤 신과 뭐 천주 대신 그 아마테라스 오감이죠. 여기서부터 일본의 왕하고 이제 연결을 그대로 시켜버리는 겁니다. 연결을 시킵니다. 일본의 어떤 신화 속에 나타나는 신들과 일본의 현재의 그 천황을 계통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일본의 그 일본의 천황은 신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그 꼭대기에 있는 신은 그 조상신이 되는 거죠. 이걸 말해서 이제 우리는 황조신이라고 해요. 황조신. 그 천황과의 조상신. 황조신이라는 말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뭐 여기서 현재는 지금 메이지죠. 메이지 왕이죠. 지금 현재도 일본의 천황이 있잖아요. 현재의 천황을 우리가 현인신이라고 해요. 나타날 현에다가 사람인 자를 써서 현인신, 아라히토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시 뭡니까? 신이라는 거죠. 일본의 왕은 신이다. 그 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국가가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그걸 정리한 것이 바로 이제 신왕정통기 이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주변 역사 왜곡의 논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황국 사관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두 가지로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기 사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신도 국교화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기 사관은 누구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고 신도 국교화 정책은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그 후자 신도 국교화 정책에 가급적 이제 중심을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기사관 아까도 잠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기사관이라는 것은 자 고사기 712년이죠. 일본서기 720년. 뭐 일본서기는 뭐 일본 정통 역사서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뭐 하고 있죠. 고사기는 이런저런 그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그 8세기에 만들어진 이 고사기와 일본서기, 요 기 해서 이제 이 기기사관, 여기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중심으로 이 황국사관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국사관의 주요 이론적인 근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요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요 내용들은 위에 이야기하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들어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을 시키면서 다 나타납니다.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신공왕 후의 삼한정벌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좀 어렵죠? 아니면은 뭐 이것과 관련된 것이 우리 이 역사를 줄곧 괴롭혀왔던 임나 일본 부설이죠. 임나 일본 부설요. 그러니까 이제 신공왕후, 진구왕후라고 합니다만 신공왕후가 삼한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이제 신라를 이제 그 정벌을 했다, 가야를 정벌을 했다 해서 거기다가 임나 일본부를 설치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죠. 뭐 요즘에 와가지고는 뭐 일본 쪽에서도 이제 이거는 조금 너무나 가공이다. 약간 이거는 이제 이야기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일본의 교과서라든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라든가 여러 책들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이 흔적은 임나일본부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걸 자꾸 짚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고 침략 당시에 이 가미가제에 의한 신국 사상의 형성. 이게 이제 신국이라는 말이죠. 가미노 군이 한 몇 년 전에도 어떤 일본의 그 정치인이 일본은 신국이다, 가미노 군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이제 또 일본의 뭐 우익이라든가 이런 그 집단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제 이 신국이라는, 일본은 신국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왜 신이라는 말을 썼느냐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실 거고요. 그리고 몽고 침략 당시에 가미가제. 우리가 이제 흔히 여몽 연합군이죠. 우리가 한 13세기로 이제 보게 되죠. 여몽 연합군이 일본 열도를 침공을 했을 때 일본 열도에는 상륙은 하긴 했습니다. 그죠? 했지만은 결국은 당시에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타고 간 배들이 이제 거의 막 엄청난 수장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결국은 일본 정벌이 실패했죠. 그 당시에 이 일본을 도와준 것이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해상에 불었던 바람, 10월 달 해상에 불었던 그 바람이 일본을 도왔다. 일본은 상당히 엄청난 두려움을 떨었죠. 일본은 당시에 엄청난 두려움을 떨었습니다만은 이 바람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일본 열도 정벌은 성공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 바람을 가미가제, 신풍이라고 이제 했죠. 뭐 여러분들이 가미가제 하면은 이제 이후에 일본 역사에서 줄곧 등장을 하죠. 뭐 2차 대전 때도 뭐 가미가제 특공대 뭐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가미가제 이야기합니다. 신풍이죠. 신국이다. 일본은 신의 나라다. 아까 이제 요 신공왕후 때의 이 신국 사상이 사실 나타나요. 신국이라는 명칭, 신주, 나라주, 신주, 신국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일본은 신의 나라다. 아까 왜 신의 나라냐 하니까 당연히 고대의 천조대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신, 아마테라스 오가미부터 현재의 이 천황은 다 신의 자손들이다. 현인신. 그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조 때에 오면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가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것이죠. 이것도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신공왕후의 삼한 정벌의 같은 맥락으로 이제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황국사관에서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에도 시대 중기 이래로 이 국채론과 존왕론, 존왕이라는 것은 왕을 높이는 것이니까 이제 일본 왕, 일본 천왕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이루어가는 거죠. 국채론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국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그대로 천황 중심의 초국가주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황 중심의 초국가주의. 이 국가를 무엇보다도 모든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는 아무리 근대성이라고 하더라도 근대 국가라고 하더라도
근대 국가가 취해야 될 어떤 그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천황 중심의 초국가주의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국채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채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이야기들이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이것을 에도 시대에 이제 많이 그 연구들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국채론에 보면은 아까 그 천황 중심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다, 세계의 중심이다 하는 논리도 또 나오죠. 아시아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고. 물론 이제 그러한 모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기기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사관의 주요 이론적 근거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한 몇 개만 이제 그 간단히 그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 그 임나 일본부 아까 신공왕후의 문제가 이제 그 있습니다. 신공왕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임나 일본부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죠. 임나 미만하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임나 우리로 말한다면 한 가야 지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여기 일본부가 설치됐다. 자, 여기서 이제 임나 일본부의 기본 골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대 일본 야마토웨. 자, 우리가 일본의 고대 국가를 우리가 야마토웨라고 하잖아요. 야마토웨의 신공왕후가 한반도, 신라, 가야, 백제를 정벌하고 조선 총독부와 같은 통치기구인 임나 일본부를 설치해서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요게 그 가야가 신라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로 이제 멸망해서 임나 일본부가 사라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한 200년간이 됩니다. 200년간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해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조선의 남쪽, 남선, 경령설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그래서 바로 이 200년간 야마토웨의 신공왕후가 한반도 남부를 정벌을 해서 임나 일본부를 설치해서 지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임나 일본부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증명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그 아까 일본서기에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기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서기에서 이제 찾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것도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49년 이거 뭐 연도는 우리가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왜냐하면은 위에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까지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군사를 정돈화해서 탁순국에 건너가서 이 탁순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위치가 어디냐? 탁순국이 뭐 지금 현재 대구라고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창원으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자 이제 한반도로 건너왔다는 겁니다. 탁순국에 건너와서 신라를 치려야 했다 했죠. 쭉 보면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신라를 격파했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당시의 명칭들입니다만은 뭐 창녕, 김해, 경산, 뭐 함안, 합천, 고령 등등의 이 나라들을 평정하였다라고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 시기가 바로 이제 말하는 4세기 이제 중엽이 이제 되는 겁니다. 4세기 중엽이 되는 거죠. 여기고 여기 신공왕후 때라고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일본 서기 내용이에요. 겨울 10월에 바람의 신은 바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보면은 아까도 이제 그 우리가 신풍 가미가제도 여몽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도 10월 바람이었습니다. 10월 달의 바람이었죠. 이때도 보면은 이 10월 달에 바람의 신이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의 신은 파도를 일으키고 해서 이제 어차피 배를 도왔다. 그리고 어차피 신라에 도착했다 해서 신라 왕이 멀리서 바라보고 심상치 않은 군대가 장차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것으로 여겨 두려워하며 싸울 뜻을 잃었다. 잠시 후 정신 차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들으니 동쪽에 신국이 있는데 일본이라고 하며 성스러운 왕이 있어 천황이라고 한다. 반드시 그 나라의 신병일 것이니 어찌 병사를 이렇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신라가 이제 그 일본국에 항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신라가 일본국에 항복했고
이걸 듣고 다른 지역들도 전부 다 항복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삼한이고 왕후가 삼한을 정벌을 하고 난 다음에 신라로부터 돌아왔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어차피 삼한 정벌을 끝내고 임나일본부를 그쪽에다가 두고 돌아왔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조금 일본 이 고대사에 관심이 있는 그 분들은 보면은 몇몇 가지 그 이상한 점들을 많이 발견해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전체적인 그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예를 든다면 아까 그 뭐 신국이 있는데 일본이라고 한다. 야마토에서 일본이라는 말이 우리가 아니 보통 그 삼국사기에 보면 670년에 이제 일본이 그 야마토에가 이름을 바꿔서 일본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벌써 이게 일본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그죠? 또 그다음에 성스러운 왕이 있어서 천왕이라고 한다. 천왕이라는 말도 우리가 아니 일본 고대의 이 천무왕 때 그러니까 7세기, 8세기가 되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천왕이라고 했다는데 이건 한창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일본이라는 말도 있고 천왕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뭔가 지금 이상한 거죠.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갖고서 결국 임나 일본 부서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파괴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그런 그 내용들이 일본 교과서나 일본의 역사책 속에는 종종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식민주의 사관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이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자료에서 이 임나일본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두 개만 이제 살펴본다면 이제 요 위에 있는 것은 그 나라도서관에 있는 17세기에 쓰여진 일본서기 필사본의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임나일본부 기비신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안나, 하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 사람 등이 임나의 일본부에 그 이름이 빠졌지만은 이 기비신하와 더불어 가지고 백제에 가서 함께 소칙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그 필사본의 모습인데 임나 일본부라는 그 옆에다가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은 어사지라고 토를 달았어요. 어사지. 요거를 우리가 미코토모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는 미고요. 사는 고토. 지는 모치니까 미코토모치라고 이제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사라는 것은 상당히 그 중요한 사람의 일을 가진 사람을 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그 국가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어떤 사신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미코토모치, 이 고토라는 것은 일사자는 사실 이 고토라는 말은 그 말씀 언자하고 같아요. 그 고토라는 말은. 그래가지고 이건 또 다른 데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미코토모치.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사람의 말을 갖고 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 토를 달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석일본기에도 그와 비슷한 게 나와요. 이 문장을 이제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기 가질 지자 천왕의 말을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지 천왕 언 지인.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읽으면 미코토모치라는 말이 돼요. 이게 미코토모치. 여기 어사지라는 말이나 여기 미코토모치. 이게 다 같은 말이 이제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임나일본부라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를 우리가 아는데 여기 이제 일본 쪽의 역사서의 어떤 그 주석을 갖고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신도 국교화 정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도 국교화 정책은 천황의 절대 권력과 권위를 내세우고 천황을 국민 통합의 구심점으로 하는 가족주의적 국가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황을 이건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된 내용입니다만은 이 천황 일본의 왕이라는 것은 즉 신이었죠. 현인신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인신 이 왕을 중심으로서 이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이루어나가고, 예, 그러한 이제 국가관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충효가 이제 충효 일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가족과 국가가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메이지 시대의 신도국교화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심된 건 바로 이거죠. 요 밑에 있는 건데 신사를 국가의 종사로 선언을 하였다는 거죠. 1871년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신사는 국가의 제사에 준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국가의 가장 중심된 하나의 의례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신사삭격제도라는 겁니다. 신사삭격제도. 이거는 일본 열도의 수많은 신사들, 원래는 뭐 이 당시에 보면은 한 19만여 개가 있었다 하죠. 일본 열도에. 여기저기 홋카이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큐슈까지 한 19만여 개의 신궁, 신사들이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중심을 어디로 둡니까? 이세신궁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세신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사의 격을 다 지정을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이세신궁에는 누가 있었냐는, 누구를 모시고 있냐는 겁니다. 이세신궁에 누구를 모시고 있냐? 여기는 당연히 일본의 아까 천황의 가의 최고신, 최고조상신이라고 하는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를 모신단 말입니다. 천조 대신을 여기다 모시고 그 밑에 모든 신사들을 일렬로 쭉 정리를 한 것을 말해서 우리는 신사삭격제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 격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 관패대사, 국패대사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대중소사, 관패대, 국패.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서울 남산에 조선 신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팻말을 보면 거기는 관패대사, 조선신궁 이렇게 돼 있어요. 관패대사, 국패대사. 이거는 뭐냐면은 관패라는 것은 일본 왕실에서 패백을 바치는 걸 말하고, 국패대사는 일본의 정부에서 패백을 바치는 걸 말합니다. 그 당연히 이제 관패가 이제 높은 거죠. 관패가 이제 높은 거죠. 관패대사, 국패대사.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메이지 때는 일본에 있는 모든 신사의 신사를 정리를 합니다. 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천황상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가 메이지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뤄낸 것이 바로 황국 신도 국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제 내용이죠. 자, 요거는 뭐 우리가 가고시마 남쪽에 있는 옥산 신사의 모습인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관심이 있다면은 둘러봐도 좋을 곳입니다. 그죠? 여기는 우리에게는 심수관 도원, 도자기 만드는 심수관 도원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원래 이 옥산 신사에는 단군 성조가 모셔져 있었다 하죠. 그런데 바로 이때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 신사 정리 정책을 할 때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런 순환을 당합니다. 이것도 이제 없어질 운명에 처해졌죠. 왜냐하면은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신들을 모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이제 없어져야 됐죠. 당시에 이제 관련된 사람이 노력에 의해 가지고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당연히 일본의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 중에 어떤 한 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스사노우라는 신, 그 아들 오신맹존이라는 신, 이런 신들을 함께 모시면서 이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일본의 이 신도 국교화 정책이 이세신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했어요. 아직도 이세신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일본의 이제 뭐 정부 강요가 교체되거나 했을 때 주요한 이제 대신들은 이세신궁에 참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요즘에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뭐 요것과 관련된 글을 쓰고 계속적으로 요것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요거는 뭐 사실 지금 우리 그 한국 신도라든가 아니면은 식민주의 역사관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이세신궁의 처음에 조금 전에 이제 아마테라스 오가미 천조대신을 모시기 이전, 과연 이세신궁에는 그 신을 모시기 이전에 황조신을 모시기 이전에 누구를 모셨던가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고황살령존 그 타카미 무스비노 미코토가 그 누구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거는 한민족의 소도에서 모셔졌던 최고신이다 하는 것을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제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이제 자료들입니다. 자료들이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최근에 뭐 어떤 그 학자의 주장인데 이건 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마테라스 오오가미는 당시로서는 고구려에 대항할 국가의 최고신으로서는 부족했다. 5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외국의 야마토 외국의 국가적 최고신은 고구려를 경유한 태양신 타카미 무스비, 다른 이름으로는 고목신, 우리가 흔히 뭐 신단수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고목의 신이었다. 그리고 이제 고사기에서도 일본의 아까 기기에서도 고사기에서도 보면은 이 타카미 무스비를 고목신이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이것을 타카미 무스비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도 이제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흔적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역시 이제 천손강림 신화 일본에서 이것은 조선의 건국 신화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천손강림 신화와 함께 대륙으로부터 들어온 그러니까 한반도로에서 넘어온 외래신이었다. 이 고황살령존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뭐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메이지 때의 신도 국교화 정책은 이세신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줄 세우기 일을 하는 정책이었지만 그 이세신궁의 천조 대신 이전에 모셨던 신은 누구냐 하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한민족과 관련된 다카미 무스비노 미코토 고황살령존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여분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황국사관이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메이지 시대 때 만들어진 황국사관이 형성이 되어졌고 이제는 전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저는 봤을 때 한 두 가지 형태로, 물론 다 같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눠 놓지만은 메이지 시대 때 이 황국사관이 형성과 더불어 가지고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한론이란 말입니다. 한국을 이제 정벌을 한다는 거죠. 자국 중심제이고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과 타민족 지배를 찬미하고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제 연결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뭐 1910년 강점과 더불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이제 식민주의 사관이죠. 이러한 식민주의 사관이라는 것은 황국사관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사실 있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압축을 시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주제로 잡고 있는 식민주의 사관은 황국사관에 터하고 있고 그 황국사관은 물론 고대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메이지 시대에 바로 황국 신도 국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기기사관과 신도 국교화 정책 이 두 가지가 큰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기기사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데서도 많이 들을 수도 있지만 이 신도 국교화 정책은 요거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국사관은 결국은 이제 메이지 시대의 정한론과 더불어 가지고
이 전개가 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식민주의 사관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첫 시간 황국사관과 식민사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청객 몇 분께 질문 받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실제로 천황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그 상당히 중요한 그 질문이죠. 사실은 누구나 그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그 천황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 그 황국 신도 국가와 관련된 내용을 들으시면은 당시에 이제 메이지 때부터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중요했죠. 그러다가 이제 막부 때에 상당히 이 힘이 위축이 됐다가 이제 메이지 시대 때 다시 힘을 갖게 되면서 결국은 이게 신적인 위치로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이 패전을 하고 난 뒤에는 천황제가 유명무실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징 천황제라고 해요. 천황은 그냥 상징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이제 임나일본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그 역사학자들은 그게 이제 옛날에 그게 이야기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흔적이 남아있듯이 이 천황제도 그런 모습을 띱니다. 그러니까 상징 천황제라 하면서도 요즘에 일본 우익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거 보세요. 그거는 다 중심에 천황이 존재합니다. 천황이 없고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그 우익의 이데올로기는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역사가 아니면 일본 그 국민들에게 물어보더라도 천황은 역시 마음속에 그대로 상징으로서만이 아니고 존재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일본에도. 일본에서 이제 공부할 때 세 가지를 다루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만 다루지 말고 아무거나 이제 연구해도 좋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일본의 야쿠자 아시잖아요. 야쿠자를 다루지 마라. 두 번째는 천황을 다루지 마라. 세 번째는 자기 학교를 설립한 그분을 다루지 마라. 이 셋만 다루지 않는다면은 어떤 거를 다뤄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 연구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은 물론 지금 다루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은 천황이라는 것은 꼭 상징 천황제 그 자체로 이제 의미가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아마 아시고 나중에 계속 찾아보시면은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백제 멸망 이후 삼국과의 관계를 끊고 일본 서기와 고사기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고대사를 왜곡한 일본. 그리고 그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속된 황국사관과 식민사관까지. 고대 한일 관계와 역사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두 번째 강의, 정한론에서 조선사 편수회까지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